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소설 이순신을 읽기 위해서 동아일보 지국에 자주 들렀어요. 그 또한 그는 나폴레옹 전기를 읽게 됩니다. 그는 프랑스의 작은 섬 코르시카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이 군에 들어가서 프랑스 황제가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삶의 넋을 빼앗겼죠. 이 소녀는 바로 박정희입니다. 강렬하게 소망하면 비슷한 삶을 산다고나 할까요? 나폴레옹과 박정희의 생애를 비교하면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민지에서의 출생, 훌륭한 어머니의 영향, 어린 시절로부터의 군에 대한 동경, 또 작은 키, 여러 번의 사관학교, 포병 출신, 2번의 쿠데타를 통한 집권, 또 이혼 경력,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이 그것이었죠. 그런데 6.25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아는 박정희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도 큰 변화가 생겼겠죠. 오늘은 제니퍼와 함께 6.25가 박정희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많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으로 펀토피아의 제니퍼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제시대에 박상희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간회 및 조선 건국동맹 등에 참가해서 활동하다가 체포가 되어 그렇게 수감된 상태에서 광복을 맞이합니다. 해방 후에 구미에서 그의 정치적인 인기가 매우 대단했는데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인망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대구 경찰서장이 박상희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신원을 보증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박상희는 구미 지역의 지식인, 또 독립운동가 그룹의 리더로서 건국준비위원회 구미지부를 창설하고 건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듬해 1946년 민주주의 민족전선 선산군지부 사무국장을 맡았어요. 그는 한편 남로당의 전신인 조선공산당 선산군당 총책을 맡았어요. 그는 사상적으로는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대구는 일제 때부터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릴 만큼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지역이었습니다. 1946년 대구 11 사건이 발생하죠. 2010년 3월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 군정이 친일 관리를 고용하게 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면서 식량 공출 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하자 불만을 가진 민간인과 일부 좌익 세력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구 지역 노동자들의 시위가 폭력 시위로 확산이 되니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남로당은 대구의대 해부실에서 시체 몇 구를 빼서 경찰의 발포로 희생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군중을 선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구 11 사건은 남로당이 주도하게 되었고 건달 및 일반 민중이 대거 참여해서 경찰서를 습격하게 됩니다. 대구 11 사건의 소용돌이는 경상북도 일대에 퍼져서 구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구미에서의 남로당의 리더는 박상희였죠. 그는 2,000여 명의 군중의 선두에 서서 오전 9시에 구미경찰서를 공격하고 점령합니다. 좌익 인사들은 대성 약방까지 쳐들어가서 주인이 지주라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망이 높았던 박상희는 이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 등 우익 인사들을 죽이지 않고 허름한 자동차 부속품 창고에 가두었어요. 일종의 보호 조치였습니다. 박상희는 남로당에 있었지만 일종의 온건한 사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상희가 치안을 유지시킨 결과 대구와는 달리 구미에서는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대구에서는 경찰의 반격으로 폭동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박상희는 창고에 가두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제는 업무에 복귀시켰습니다. 그 후에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총을 난사하면서 구미에 들이닥치는데요.
그때 박상희는 우익 인사들과 함께 경찰서장실에 있었습니다. 우익 인사들은 박상희에게 말했어요. 자네는 도망가지 말게. 자네가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우리가 자네를 위한 보증을 서겠네. 근데 박상희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리자 박상희는 갑작스럽게 무서워진 거죠.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창문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경찰이 곧이어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박상희를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 박상희는 몇 발의 총을 맞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상희가 바로 박정희의 친형이었죠. 박상희는 박정희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경제적인 버팀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상희는 어린 동생 박정희를 끔찍하게 예뻐해줬고 그의 학비를 알선해 주었던 인물이었어요. 좌우익의 대립이 첨예했던 해방된 대한민국에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던 박정희는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급격히 좌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1946년 9월 박정희는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입학합니다. 박정희에게 있어서는 세 번째 육군사관학교였습니다. 박정희는 원래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했어요. 일제시대에 식민지인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되는 사범학교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무지막지한 경쟁률을 자랑했는데 박정희는 이 사범학교에 합격하고 졸업 후에 교사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짜 꿈이 군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군인의 길을 늦게나마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나이를 속이면서 만주로 건너가서 만주의 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2기생 중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유학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거기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죠. 그 후에 박정희는 만주로 복귀해서 장교로 임관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바랬던 군인으로서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박정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임관돼서 전투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제의 항복이 이어졌고 만주군 8단에 속했던 그는 항복선언 이후에 같은 만주군에 의해서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이때 그가 느꼈던 좌절감은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그는 고국이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본 군복을 입고 해방이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일본 육사까지 졸업한 그의 이력은 광복을 맞이한 조국에서는 지우지 못할 친일파의 낙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제로 시점,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 시점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귀국을 하게 돼요. 귀국했지만 그는 군인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세 번째 육군사관학교인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29세의 나이였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한 8에서 9살 정도 어린 중대장 밑에서 훈련받는 길을 택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군인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박정희는 우수한 성적으로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드디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소위의 계급을 달게 됩니다. 그즈음 공산계열은 미 군정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되니까 사상 유무를 가리지 않고 받아주는 군대로 숨어들게 돼요. 그렇게 군 내부에 숨어든 공산계열은 1948년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자 여수에 주둔한 14연대는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순천까지 점령하는 이른바 여수 순천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기를 소지한 반란군은 군인과 공무원 등 1,600여 명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에 육군 본부에서는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토벌 작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작전 장교로 이 작전에 투입되는 인물이 바로 박정희였는데 웬걸요. 좌익을 토벌해야 하는 그는 이미 남로당에 의해서 포섭이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수 순천 사건이 토벌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자 군은 대대적으로 숙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숙군 작업은 군 내에서 좌익 또 공산주의 이념을 지닌 이들을 색출해내는 작업이에요.
이러한 현장에서 만주 군관학교 시절 1기 선배인 최창륜이 박정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최창륜은 공산주의 만행을 몸소 체험한 선배였습니다. 그는 공산주의를 관념으로만 아는 박정희를 만나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해서 박정희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포기하도록 하게 됩니다. 박정희는 그제서야 최창륜의 설득으로 마음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던 거예요. 당시에 숙군 작업을 주도했던 육군본부의 정보국 김창룡은 공산당을 때려잡는 기신으로 통했거든요. 이 김창룡은 1948년 11월 11일 박정희를 여수 순천 사건과 연루해서 체포하게 됩니다. 이때 박정희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고문에 직접 관여했던 김창룡은 박정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박정희는 감상적 공산주의자일 뿐이야. 자신의 형이 우익에 의해 사살된 후 복수심에서 남로당에 가입한 것일 뿐 골수 공산주의자는 아닌 것입니다. 이에 수사를 총괄하고 있던 김한일 소령은 직속 상관이었던 백선엽 대령에게 박정희의 구명을 건의합니다. 백선엽 대령은 박정희를 휘하에 두고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박정희 인격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백선엽 대령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에 박정희에 대한 사형 구형은 무기징역 선고로 바뀌고 다시 징역 10년 그리고 형집행 정지까지 이어집니다. 당시에 박정희는 이현란이라는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현란은 공산주의가 싫어서 월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정희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고 박정희의 곁을 떠납니다. 이현란은 박정희가 처음으로 이성적으로 사랑했던 여자였는데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정희의 어머니는 삼남인 박상희가 경찰에게 총살을 당하고 막내 아들 박정희까지 무기징역을 받으니까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기간이었어요. 박정희는 목숨은 부지했지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의 능력과 자질을 아깝게 여긴 그 백선엽의 추천으로 박정희는 민간인 신분인 군 공무원으로서 육군 전투정보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당시에 전투정보과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서 막 졸업한 육사 8기생 중에 성적이 좋은 15명을 선발해서 배속을 시켰는데 이곳에서 박정희는 훗날 자신의 쿠데타의 주축 세력이 되는 김종필, 이후락 등과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박정희는 이곳에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8기생 신입 장교들이 박정희가 참 능력이 있구나, 또 인품이 참 좋구나 라며 존경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군 공무원으로서 6.25가 터지기 6개월 전에 남침 임박 보고서를 올리고 북한에 의한 전면전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하게 됩니다만 군인이 아닌 일개 군 공무원의 보고서는 쉽게 무시되었습니다. 어느덧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1주년 제사 때문에 구미로 내려갔는데요. 박정희는 고향으로 내려가면서도 예감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휘하 반원들에게 아무래도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구미 경찰서를 통해서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구미 시골에는 라디오가 없었거든요. 구미에서 박정희는 어머니의 상을 치르는 가운데 경찰서 순경으로부터 급전을 받게 됩니다. 6.25 남침이 발생한 것입니다. 6월 28일 새벽 서울로 북한군의 탱크가 밀려왔고 육군 본부는 용산에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죠. 육군 본부는 시흥으로 옮겨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시흥으로 도착하는 정보 요원 중에 박정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본 참모들은 조금씩 불안해졌죠. 아니, 박정희가 좌익 전력이 있는데 6.25 남침이 발발했으니까 그의 좌익 본성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게 된 거죠. 이때 정보국이 수원으로 옮겨가 있어서 장도영 국장과 김종필 중위가 수원 청년훈련원으로 가보니까 거기서 박정희가 그들을 맞아준 것이었습니다. 군수뇌부는 남침전쟁이 터진 혼란의 와중에 북으로 도망가지 않고 한강을 넘어온 이 박정희를 보고서야 박정희의 사상 전력에 대한 논란을 거두게 됩니다. 박정희는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황에서 한강을 건너므로써 그를 족쇄처럼 옥죄고 있던 사상 시비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미에서 남친 보고를 들었던 박정희는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급전을 받게 된 박정희는 25일 밤 육군본부로 가기 위해서 야간 열차를 타서 27일 오전 7시에야 겨우 서울에 도착합니다. 박정희는 당시 용산에 있었던 육군본부로 갔는데 그곳은 아수라장이었던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육군본부는 시흥으로 철수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음 날인 28일 새벽 2시 인민군 전차 2대가 홍릉숲을 돌파해서 청량리 쪽에 나타났습니다. 육군 공병대는 새벽 2시 30분 적들에게 한강 교량을 빼앗길 경우에 결정적인 위기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한강에 걸려있던 한강 인도교와 한강 철교, 천호동 쪽의 광진교 등의 3개의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박정희가 시흥으로 가는 길이 이제는 막힌 거예요. 박정희는 천호동 쪽에서 간신히 나룻배를 얻어 타고 수원으로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6.25는 박정희의 사상적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었고 장도영 국장은 상부에 보고를 해서 박정희는 즉각 소령으로 복직하게 됩니다. 박정희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군인으로서의 복직이 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장도영 국장은 훗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28일 새벽에 서울에 적이 침입한 상황으로 봐서 박정희는 그가 원했다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나는 그때부터 그에 대한 사상적 의심을 완전히 버렸다. 결과적으로 박정희를 살려낸 것은 6.25를 일으킨 김일성이었고 그것은 후일 그의 강력한 적수를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